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오늘은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미술계 이건희 컬렉션이 화제죠. 이건희 회장이 평생 모아온 미술품 총 13,000여 건 중 11,000여 건을 국가에 기증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작품 수로는 총 23,000여 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 고미술품 21,600점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대미술작품 1,400점은 국립현대미술관과 작가연구소인 광주시립미술관, 대구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박수곤미술관, 이중섭미술관에 나누어 기증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증작품은 어마어마해서 감히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 작품 보려고 일본 나오시마 지추 미술관까지 달려갔죠. 클로드 모네부터 살바도르 달리, 샤갈, 르누아르, 피사로, 폴 고갱에 이어 한국 작가임에도 작품은 보기 힘들었던 이중섭의 황소부터 김한기, 박수근 등 어마어마한 컬렉션을 자랑합니다. 저는 미술에 대해 일천하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너무 설명을 잘해놓은 미술 전문 유튜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이건희 컬렉션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규모라 하는데요. 제가 이 컬렉션을 보면서 떠오른 또 다른 컬렉션이 있습니다. 마츠카타 그리고 이건희 컬렉션입니다. 저는 휴일 없이 일에 외진하다 두세 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큰 낙이었습니다. 물론 팬데믹 전까지 말이죠. 제가 여행을 즐기는 루틴은 첫째,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클래식 콘서트홀을 예약하고, 둘째, 매일 조식을 먹기 전 호텔 주변 5km를 조깅하는 일입니다. 제 여행의 5할은 식도락이기 때문에 소화를 시키려는 목적도 있지만 뛰는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의 출근 풍경을 훔쳐보는 것이 제 오랜 습관입니다. 제가 보통 6시에서 7시 사이에 뛰니까 그때 집을 나서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일 텐데 그들의 표정이 전 세계 어디든 똑같습니다. 몸은 피곤해 보일지언정 눈빛은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걸 보면서 자극받는 변태 같은 마음이 제게 있는 거죠. 그렇게 달리고 난 뒤 조식을 먹고 그 지역에서 유명한 박물관, 미술관을 찾습니다. 오디오 공간을 설계하고 그 공간에 어울리는 디자인의 오디오를 제안하면서 자연스레 미술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여년간 세계의 유명한 미술관은 거의 모두 가본 것 같습니다. 그중 강한 인상을 남긴 곳이 바로 도쿄의 국립서양미술관입니다. 2019년 봄 르꼬르비지에와 구스타프 클림트 전시가 있어서 다녀왔죠. 르꼬르비지에 전시회를 보고 상설 전시관을 향했는데 그곳에는 제가 좋아하는 크루벨, 로댕, 르누아르, 모네, 반고흐까지 다 있는데 자세히 보니 모두 마츠카타 컬렉션 한 사람의 소유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수많은 작품들이 한 사람의 컬렉션이라고? 궁금증이 도저히 떠나지 않아 귀국해서 마츠카타에 대한 공부를 시작합니다. 마츠카타 컬렉션에 대해 제가 정리한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마츠카타는 마츠카타 코지로라는 인물로 1916년부터 1927년까지 11년간 1만여 점이 넘는 작품을 사들입니다. 단 하나, 일본의 미술관을 열겠다는 목표로 말이죠. 마츠카타 코지로는 일본의 4대 6대 총리를 지낸 마츠카타 마사요시의 셋째 아들입니다. 마츠카타 코지로는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다 문제를 일으켜 아버지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1896년 아버지의 백으로 가와사키 조선소의 초대 사장을 맡습니다. 바이크 좋아하시는 분들, 네, 그 가와사키가 맞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총리인데 뭔들 못해주겠어요. 사실 유학 자금도 가와사키 창업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사장을 맡고 몇 해 지나지 않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조선업이 세계적으로 흥합니다. 이때 가와사키 조선소가 큰 돈을 법니다. 베르세이자를 목적으로 1916년부터 2년간 유럽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아트 컬렉팅이 시작됩니다. 우선 영국에서 900점 정도를 구매합니다. 또 프랑스에서는 우키요의 800점을 일괄 구매해요. 왜 해외에서 자국 미술품을 샀을까요? 일본의 개항과 맞물려 유럽에서 일본의 문화가 유행하는 시기가 찾아오는데 이 문화 조류를 일컬어 자포니즘이라 부릅니다. 고흐와 같은 인상파 작가들에게 우키요에가 큰 인기를 얻죠. 드뷔시의 바다가 우키요의 영감을 받아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일본의 미술품이 인기를 얻으며 해외로 헐값에 대거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일본의 사업가들이 1900년 이후 일본의 예술을 지키기 위해 다시 사들이는 운동을 펼칩니다. 마스타카가 우키요에를 사들인 것은 바로 이런 운동의 일환입니다. 2차 구매는 1921년 4월부터 1922년 2월까지 런던, 파리, 베를린에서 이루어집니다. 방구, 르누아르 등 거장의 작품을 구매하고 이때 클로드 모네의 나이가 80대였는데 모네 집에 직접 찾아가서 걸려있는 작품 18점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같이 찍은 사진도 있어요. 이 사진 좀 부럽네요. 이때 인스타가 있었다면 좋아요 100만 개는 받았을 겁니다. 당시 예산이 가와사키 조선소 경영 성과급으로 받은 3천만 엔이었는데 현재 돈으로 3천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라 합니다. 이때만 해도 작가들이 살아있거나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명 작품을 높지 않은 가격에 대량으로 사들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1926년 4월부터 27년 4월까지 3차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927년 세계 대공황이 터지죠.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조선업이었습니다. 가와사키 조선소가 파산을 선언하고 이에 대표인 마츠카타 코지로도 책임을 져야 했는데 이때 일본에 가지고 있었던 그림 상당량을 국가에 헌납하게 됩니다. 그때 헌납한 우키요에 등 일본 고미술 8,000여 점은 현재 도쿄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 남아있는 그림을 어서 가져와 미술관에 건립해야 하는데 일본에서 때마침 해외 미술품을 사치품으로 여겨서 관세를 높이 매기는 정책을 시작합니다. 비싼 관세를 물고 그림을 가져오더라도 당시 일본 군부가 실권을 장악해 가는 때라 가져와 공연히 해를 입을까봐 해외에 그대로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1939년 런던 콜렉션이 화재로 대부분 소실되게 됩니다. 그리고 파리에 있던 400여 점은 로댕 미술관에 맡겨놨다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독일을 피해 파리 근교에 옮겨놓아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 갑자기 일본이 참전을 선언하고 대패해 패전국이 됩니다. 프랑스는 패전국의 자산이라는 명목으로 이 컬렉션을 압수합니다. 일본 정부는 전쟁이 끝나고 수습된 이후 이 컬렉션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개인 자산이더라도 일본에 가져오기만 한다면 큰 유산으로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안 거죠. 그렇지만 일본은 패전국이므로 어떤 주장도 하지 못하고 묵묵히 침묵을 지키며 기다립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나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의 연합군 군정이 끝나고 일본이 주권을 회복합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던 일본이 그제서야 프랑스에게 컬렉션 반환을 요구합니다. 프랑스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패전국의 일본의 해외 자산은 모두 몰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일본의 마츠카타 콜렉션은 마츠카타 개인의 재산이므로 조약과 관계없이 반환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프랑스가 한 발 물러나 이 콜렉션은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기도 한데 일본 너네는 제대로 간수 못할 것 같아. 너네가 가져갈 수 있으려면 조건 2가지를 걸게. 첫째, 395점 중 20점은 너희 절대 못 줘. 너희 제대로 간수 못할 거야. 프랑스에 끝내주는 박물관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관해 줄게. 둘째, 나머지 375점은 이 작품을 전시할 수 있을 만한 박물관을 지으면 돌려줄게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끈한 일본이 미술관 설계를 그 시절 당대 최고의 건축가로 불리우던 르꼬르비제에게 부탁해요. 르꼬르비제가 멋진 것이 이 설계를 자신의 일본인 제자였던 마에카와 쿠니오와 사카쿠라 준조와 함께 설계합니다. 이후 마에카와 쿠니오는 후쿠오카 시 박물관을 설계하고 국립서양미술관 신관도 설계하며 일본 대표 건축가로 부상합니다. 국내에도 잘 알려진 건축가 단계 겐조가 그의 제자죠. 일본에만 르꼬르비제의 제자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에도 있습니다. 3.1빌딩으로 잘 알려진 건축가 김중업이 르꼬르비제를 사사합니다. 이후 르꼬르비제의 재단 이사까지 맡아요. 미술관이 건립된 1959년 드디어 마츠카타 콜렉션이 일본에 도착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총 1만여 점인데 런던에 있던 900점은 1939년 화재로 소실, 일본에 있던 9,000점은 가와사키 파산으로 1,000점은 국내외로 판매, 그리고 8,000점은 국립박물관에 남습니다. 파리에 있던 400점은 프랑스가 가지고 있다 20점만 남겨두고 375점이 국립서양미술관으로 오게 된 거죠. 이후 상설 전시로 마츠카타 콜렉션은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코지로 유족이 소장하고 있던 나머지 작품도 기증하고 또 화가 우메하라 유자부로가 소장하고 있던 피카소, 르누아르 작품 등을 기증하고 이후에도 기증이 늘어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콜렉션 수가 상당합니다. 마츠카타 콜렉션 보고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 손으로 근대화를 이루지 못했죠. 외세에 탈탈 수탈당하던 시기에 누군가는 세계로 나가 거장들과 직접 교류하며 작품을 사 모을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일본 문화를 바라보는 것과 일본 정치를 바라보는 것은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사실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정치적인 논조 1%도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요. 예외적으로 잠시만 언급하겠습니다. 마츠카타 코지로라는 인물이 번 돈으로 일본의 미술관을 짓겠다는 메세나적 결단은 높이 삽니다. 그리고 좋은 작품을 알아볼 수 있던 안무, 또 선택을 조언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곁에 둔 것도 칭찬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일했던 가와사키는 미쯔비시와 함께 전범 기업입니다. 그의 작은 형은 미쓰비시 창업자인 이와사키 야타라의 동생 이와사키 야노스케의 딸과 결혼해 그의 가족은 미쓰비시와 사돈관계였어요. 그리고 총리는 아버지 백으로 이와사키 야노스케를 일본은행 총재까지 시켜요. 당시 창업자인 형이 주고 미쓰비시 대표였는데 여기에 일본은행 총재까지 겸직을 시킨 거죠. 그렇게 미쓰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이와사키 야노스케가 미쓰비시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탄광 산업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원으로 미쓰비시는 탄광 사업을 독점하며 여기에 조선인 강제징용까지 실시합니다. 영화 군함도에서 나온 탄광이 바로 미쓰비시의 소유입니다. 아버지인 마스타카 마사요시는 지금의 가고시마 현인 사스마번 출신입니다. 메이지 유신의 대정봉환 왕정복고를 참여했던 인물 중 한 명이죠. 메이지 유신은 사스마번, 현재 가고시마죠. 그리고 조슈번, 현재 야마구치 현입니다. 그리고 사카모토 류마가 태어난 토사번, 현재 시코쿠 섬의 남쪽인 고치현이 주축이 되어 성공합니다. 이때 이야기는 시바 류타로 원작의 류마가 간다를 보시면 물론 소설이라 픽션이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만 당시 시대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중 사스마번의 리더격인 사이고 다카모리가 정한론, 조선을 침략해야 한다며 주장하다 반대를 받아 실각해 낙향합니다. 이후 내전을 일으켜 사망하고 사스마번 출신들이 중심에서 소외되게 되죠. 사스마번 출신인 마스타카 마사요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사람을 등용해 정치적 성장을 도운 귀인이 나타납니다. 그가 바로 한일 강제 병합을 주도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경제 참모로 활동하며 재무장관까지 맡고 이토 히로부미가 실각했을 때 그 사이를 메꾸는 총리를 2번 맡게 됩니다. 그는 그저 시대를 잘 만난 성공한 사업가라 볼 수도 있겠죠. 다만 그가 당시 미술품을 살 수 있었던 3천억 원이라는 자금은 이토 히로부미의 오른팔이자 총리였던 아버지, 미쓰비시의 사위였던 형, 전범기업 가와사키의 대표라는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마스타카 컬렉션을 보고 나면 이런 콜렉터가 있는 그들이 부럽기도 하면서 하지만 그 배경에 화가 나는 찜찜한 양가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 생각이 복잡하게 지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비슷한 기분을 아오야마에 있는 네즈 미술관에 방문하고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건희 컬렉션 소식을 듣고 이 복잡한 감정이 말끔하게 일소됐습니다. 이 소식에 정말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마스타카 컬렉션에 뒤지지 않는 한국의 컬렉션이 한 기업인의 기부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에 무척 기쁩니다. 두 컬렉션은 비슷하지만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츠카타 컬렉션은 프랑스가 가져가지 않았더라면 개인 소유의 미술관, 예를 들면 마츠카타 뮤지엄에 남았을 겁니다. 프랑스가 내건 강제 조건 때문에 개인 소유 박물관이 아닌 국립서양미술관에 남아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희 컬렉션은 그런 것이 없죠. 어떤 압력이나 외부의 요구가 아니라 고 이건희 회장의 유지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라 의미가 깊습니다. 물론 이를 두고 상속세와 결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는 유족들이 미술품을 매각해 상속세를 마련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컬렉션 대다수가 경매에 노출되지 않은 작품들이라 나오기만 한다면 수조 원은 충분히 호가에 상속세 상당 부분을 메꿀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됐다면 작품 대부분이 해외로 뿔뿔이 흩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기증이라니요. 그런 결단을 내는 이건희 회장도 대단하시지만 고인의 유지를 그대로 따는 가족도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정말 예술을 사랑하는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이건희 컬렉션을 이야기하기 위해 마츠카타 컬렉션을 이야기한 것은 두 컬렉션의 구성, 작품 수가 유사하기도 하지만 이후 이건희 컬렉션이 가져올 영향력 때문입니다. 마츠카타 컬렉션이 1958년 일본에 공개되면서 대중은 물론 일본 정치인과 기업인들에게 큰 자극을 줘요. 일본 경제 호황이 찾아오며 1970년대 이후 일본 지자체와 기업인들이 아타투어 미술관을 열게 되죠. 그 시장은 바로 마츠카타 컬렉션이었습니다. 이건희 컬렉션도 이후 한국 기업인들의 메세나 활동에 큰 자극을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담인데요, 과거 저희 가족과 가까운 분이 한국에서 고미술 1, 2위 하는 전문가셨어요. 80년대 삼성과 미술품을 거래하면 가격을 묻지 않더랍니다. 작품을 보내면 봉투만 말없이 하나 보내주는데 늘 본인이 생각한 적정 금액의 20%가 더 들어있었다고 해요. 물건을 보는 눈도 가격을 보는 눈도 정확하고 늘 중간에 수고한 사람의 목도 정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한 컬렉션이 어느 수준일까 늘 상상만 했었는데 세상에 공개된다니 뭉클할 수밖에요. 지난 5월 24일 문체부에서는 이건희 컬렉션 미술관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6월에 발표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부지로 여러 곳이 논의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송현동 부지에 이건희 미술관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삼성생명이 미술관 지으려고 97년에 매입했던 땅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욱 깊을 것 같습니다. 이곳이 원래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 자리였죠. 제가 80년대 이 동네에 살았었는데 높은 돌담에 경찰들이 주위를 지키고 있는 을씨년스러운 장소였어요. 이곳에 세계적인 건축가가 끝내주게 설계해 전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디오 이야기입니다. 이건희 영상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열정적인 오디오 애호가셨죠. 직접 오디오를 만드셨을 때에는 자택 지하에 내로라 하는 오디오 시스템 모두 구입해서 뜯어보고 비교 테스트하셨다고 합니다. 오디오 사후 그만두셨을 때도 최고의 오디오 시스템은 자동차처럼 거침없이 사서 테스트하셨어요. 저희 기사 때문에 혹할만 알고 계시지만 윌슨 오디오, 골드문트, 그리폰 등 당대 최고의 오디오 시스템은 모두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많은 오디오 시스템들 이제 어디에 두실까요? 용인에 있는 자동차 박물관처럼 소장하셨던 오디오 시스템만 전시해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열정적인 애호가 몇 분이 오디오 박물관처럼 모아놓은 곳이 있죠. 하지만 대부분 빈티지 오디오 위주입니다. 하이엔드 오디오를 한데에 모은 곳은 국내에는 없습니다. 해외에도 눈에 띄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평생 소장해온 오디오와 전자제품을 한데에 모은 곳이 작게나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이번 이건희 미술관에 같이 전시해 놓으면 어떨까요? 이 작업에 대해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의미 있는 일이니 저희가 가능한 부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건희 컬렉션 기부 소식에 뭉클한 마음을 담아 일천하지만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하피TV는 오디오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디오와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